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임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 왜 의료용 제도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의료용 식품이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특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어떻게 관리 체계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용 식품 제도가 왜 필요한지 관리 체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거는 글로벌하게 표준이 되어 있는 의료용 식품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도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굉장히 길게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8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이 8가지 특징이 모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가 정의인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게 아니라 목적, 환자의 영양, 식사 관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식품의 목적은 환자의 식사 관리를 위한 거고, 거기에 3번, 4번, 5번에 그런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붙게 됩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기능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의학적 필요, 그리고 식사 관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로 영양 요구량을 만족시키거나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대상 질병은 메디컬 푸드에 대한 질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전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료 감독하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영양 공급량을 단독 혹은 부분적으로 영양 공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ONS 같이 입으로 섭취하거나 튜브피딩을 통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용 식품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가 환자의 식사 관리를 위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를 위한 관리 체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모든 환자의 식사 관리를 다 하느냐, 다 의료용 식품이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첫 번째 환자는 1번과 2번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1번은 일반 식품이나 그 속에 된 영양 성분을 이렇게 섭취 후와 흡수되지 못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대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결정된 영양 요구량을 가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후에 또는 암 환자들이 열량이나 단백질 등이 일반 사람들과 그 영양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료용 식품이고, 또한 이런 환자들은 모두 다 의료용 식품의 대상 관리냐,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이 일반적인 식사, 만약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로 이분들의 식사 관리, 영양 요구량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게 안 되는 환자에게, 즉 일반적인 식사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불량이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제품이 의료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를 위한 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상 질병이 적당한 대상 질병인지에 대해서 항의 분류라든지 적절한 품목 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가공되고 조제된 식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DA에서 얘기하는 게 과일이 프로테인이 없다라고 해서 메디컬 푸드로 무프로테인 푸드로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공이 되고 조제되어야 되면 그 가공은 제조 단계에서 이게 환자에게 적합한 대로 툴피딩을 할 수 있도록 리퀴드로 하든지 아니면 디스페이지아 환자를 위해서 정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조 단계의 의미를 얘기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조제 포뮬레이티드라고 해서 영양 성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영양 밀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그 원재료를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 질병에 적합한 영양 컴포지션을 구성을 하는 것이 포뮬레이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되고 조제된 식품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질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품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단독 또는 부분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식품입니다. 우리 건강한 성인들은 모두 식사 대용식 하면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호성이라든지 편리함과 간편한 이유로 먹게 되지만, 환자에게, 의료용 식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입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위해서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튜브피딩 환자는 일반 식품 먹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영양 요구량 모두 의료용 식품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환자들도 앞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의 영양 요구량이 환자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식품으로 튜브피딩 환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반 식사로는 이 정도 양밖에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전체를 채워줄 수 있는, 이게 반드시 익스클루시브로 필요한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의료용 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에게 맞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이 포뮬레이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전적으로 제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휴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의료 감독과의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일반 식사로는 그 영양 식사 관리를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환자 영양 공급이 정맥 영양 PN이냐, EN이냐, 혹은 이걸 섞거나 아니면 오랄 인테이크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는 쪽에서 의료적 결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다시 계속해서 온고잉하게 변화해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언더더 메디컬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사 처방만에 사용되는 것은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자가 반드시 있고, 이 환자에게는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며, 두 번째 치료 과정에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한 마지막에 환자가 이것을 있었을 때 적절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은 의료용 식품의 특징에 적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식사 관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엄격함이 필요하고,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연함이 모두 조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글로벌 표준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을 유연하게 하고 어떤 것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이 처음에는 이런 식사 관리를 위한 제품, PKU 환자를 위한 제품이 58년도에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72년도까지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었다가 FDA에서 이거는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수용도 식품으로 고려했다가 맨 마지막 1988년에 최종적으로 의료용 식품이라는 정의를 희귀의약품법에 제정하면서 의료용 식품으로 관리 시작했습니다. 1972년도에 FDA에서 왜 이것을 변화를 고려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제품이 굉장히 유용하고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데 제품 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것들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품 개발과 수혜 증가를 위해서 관리용의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스트릭트하게 있는 제품이 아니라 그 체계에 맞춰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식품 관리 체계는 일단 가장 크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과 식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약품은 정말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엠포버가 정부의 수가를 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과 사용과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특수의료식품은 의약품과 비교해서 다양한 제품이지 이게 정말로 다양한 제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에게만 식대 보험이 되고 지금 현재 4,830원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기 때문에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원원의 관리 그리고 다른 수가 체계로 인해서 이 다양한 제품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식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분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준형, 국가에서 기준과 규격을 정해주고 이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상 질병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제조사가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질병과 기준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영양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영양성분의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독의 비타민 부종과 미네랄 3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의료용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번은 식단형은 아니고 1번과 표준형과 맞춤형 조제식품이 의료용 식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용 식품은 식품위생법이라는 법 안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품목관리는 품목제조보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가 그냥 초콜릿이나 일반 혼합 음료랑 동일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조 시설에 관해서도 사실은 아무런 일반적인 식품과 다른 제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햇섭을 의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 동점에 환자용 식품이기 때문에 미생물과 오염물질에 대해서 일반 식품보다 엄격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자율 심의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상황이 의무분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통과 보험도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에게만 식사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게 돼서 2016년에 되었고요.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도 많은 제도들을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체도 자체적으로 높은 안전 품질을 갖춰서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제품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고, 국외에서도 이것은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다 겪었던 메디컬 푸드 패러독스라고 혼란의 시기를 다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 환자용 식품이지만 이게 표시 광고에서 적합한지, 그리고 또한 이게 당뇨 환자용 두 번째이지만 이게 영양보다는 이런 특수 물질들을 공급하고,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 암 환자에게 표시가 적절한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에서는 이게 그 환자의 영양 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걸 의약품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일 먼저 한 발 앞서서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있는 유럽은 푸드 스페셜 메디컬 퍼포스라고 하는 FSMP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징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고요. 분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간단합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 환자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가, 특정 질병, 심장병 환자가 이 제품을 먹어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영양 공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3번. 그래서 대상 질병을 국가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앞으로 발전해 나가서 더 영양불량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것까지 최대한 유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양 성분에 대해서 탄단지와 같은 다른 영양소를 제시하지 않고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3종 이것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구체적인 대상 질병과 영양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유일한 영양 공급을 사용하는 여부를 중요하기 때문에 첨가물 목록에 활발한 운영을 하는 그런 유연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FSMP는 식품과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지만, 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대상 질병이 어떤 거인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식품과의 구별은 명확하게, FSMP 대상자의 질병 상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기준, 영양 기준과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과학적 지식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유연성을 보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 가이드라인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격한 기준 규격을 도시에 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국가의 규정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 이제 특별법과 거기에 대한 위임 규정을 만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사전 관리를 하고 있는 글로벌한 나라입니다. FSMP에 대한 과학적인 가이던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를 하고 있고요. 시장 출시 전 제품의 노티피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품 표시사항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GHP를 선행 조건으로 활성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데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는 금지합니다. 표시는 할 수 있지만 광고는 금지하고 있고, 하지만 전문가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할 걸 허락하고 있어서 소비자와 전문가의 서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이 전문가가 맞냐라고 표시하고 있고, 여기서도 전문가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대상 홈페이지고, 여기에서도 온콜로지라고 하는 질병명을 표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광고 내용은 없고 표시사항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전문가에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전문가에게는 굉장히 자세한 광고 사항을 실어서 이 제품의 선택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통 및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게 모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유럽의 독일의 보험이고요.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규정이고, 여기에서 베테랑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저도 규정의 원문이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튜비딩 환자, ONS 환자, 그리고 질환식 환자에게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심평과 같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으로 인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후에
거의 뭐 많은 것들을 규정을 하지 않고 100% 사후 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책임 또한 엄격하게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 절대 요구하지 않고요. 하지만 제조 관리에 있어서 그 CGMP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메디컬 푸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 목적은 일단 시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과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경고 서신을 준비하는 그런 사후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에 있어서도 유럽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보면 이 환자가 어떻게 대상을 하는지 질병명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고 뉴트리션이 있지만 광고에 해당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면 홈페이지 자료에는 동일한 자료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기업이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책임 또한 엄격하게 질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케어라는 것에는 튜브 피딩만,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경과급식과 ONS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메디케이드의 폴리시 매뉴얼에 따라서 튜브 피딩 환자에게 보험을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다른데요. 메디케이드 뉴욕 같은 경우에는 튜브 피딩, 편도가 질환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ONS,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최근에 ONS, 이런 기준에 따라서 ONS를 보험을 해주겠다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근데 2015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면서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자국의 사정을 해서 분류와 영역 기준, 그리고 모든 관리 규정에서 매우 세밀하고 매우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체계를 크게는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제도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을 모두 국가가 정해놨고, 마찬가지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 질환 대상자, 만약에 한 회사가 내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품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대상만 만들어줄 수 있죠.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영양의 밀도,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의 함량까지 모두 다 정해놓은 굉장히 엄격하고 빡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2015년도 이후에 중국에서 마련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법령과 우리나라 고시에 해당되는 정책 문서, 그리고 국가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임상 지침에 이어는 가이던스까지, 이게 한 6년, 7년 내에 모두 중국에서 드라이브를 먼저 만들어내서 그 밑에 모든 자율성을 주지 않고 굉장히 빡빡하게 환자용 식품에 대해 빡빡하게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국의 사정을 반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 관리 경우에도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등록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심사 수리에 따라서 결정 여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승인의 과정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는 임상시험 보고서라든지 제품 배합 설계 근거, 나라가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대상 질병과 거기에 대한 영양 기준을 자세하게 설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학적인 재를 직접 요구하는 굉장히 엄격한 제도, 그리고 일반 기준 시설과는 다른 GMP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별도의 표시 규정 준수를 하고, 여기에 광고를 처방약품에 준해서 하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표준과는 조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출시가 되었고 지금 운영이 되는 전체의 경장영양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이 처방이 된다라는 정말 절대적인 장점은 있으나, 이게 다양한 제품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개발이 너무 어려워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이원화된 관리 제도고,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을 공식적으로 환자용 식품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는 일반 식품으로 이 환자의 식사 관리를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는 환자의 식사 요법을 편리하게 해주는 글로벌보다 넓은 의미의 환자의 건강의 유지, 회복에 적합하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표시 허가 제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와 영양 기준도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 회사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개별 평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용 식품
중에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의료용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영양식품, 개별평가형, 그리고 연합몰락자용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그 글로벌 표준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시를 식품 유형과는 별도로 표시를 허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엄격한 제도를 하고 있고, 그 표시 허가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 허가 분석 결과서를 제출할 때 80에서 120% 내에 함량의 분석 수치가 있어야 되는 엄격하게 하고 있고, 표시 광고도 기준에 적합한 표시 문구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굳이 내가 환자용 식품으로 표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식품들에 비교해서 베네핏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시 허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글로벌 표준과 상이한 일본과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농후 영양식이라는 말로 이엔 경작 영양제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에 보면 180여 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 180여 개 제품 중에서 단 18개만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잘 만들었겠지만 이런 환자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제도,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의료용 식품 체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스트릭트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용 식품은 두 개의 큰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첫 번째는 1990년도에 미국이 먼저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품이 58년도에 들어오였는데 이걸 72년도에 FDA가 식품으로 재평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용도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서 이 이후에 85년도에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 용도식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하지만 미국은 1988년도에 올판 드럭에게 메디컬 푸드라는 정의를 제정을 하면서 이때 90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고 그 밑에 규정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들을 새롭게 관리하는 첫 번째 변곡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서도 이 이후에 91년도에 그 FSMP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 규정을 만들었고요. 유럽에서는 요긴네가 77년도에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다이어트리 푸드 포 스페셜 메디컬 퍼포스라는 용어가 89년도에, 메디컬 푸드라는 용어가 88년도에 정의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드라이브를 주도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때 이전에 의료용 식품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1995년도에 그 코덱스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걸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5년도에 처음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1996년도, 그러니까 채 20년도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의 FDA가 그렇게 합니다. 제품 수가 많지 않아서 이거를 식품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메디컬 푸드 패러독스라고 해서 일반 식품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할 환자용 식품이 오히려 관리를 받지 않고, 또한 제품의 디피니션에 속하지 않는 제품들이 마구 혼합되어 있는 메디컬 푸드의 패러독스 시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996년도에 메디컬 푸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이전에도 메디컬 푸드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지만 그건 일반 식품과 동일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메디컬 푸드의 특징에 맞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FDA에서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지침을 하는 첫 번째 큰 웨이브가 있었고,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유럽이 만들어진 큰 웨이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푸드 스페시픽 그룹이라고 하는 특수 용도식품에 해당되는 것을 2013년도에 공표를 해서 2016년에 이걸 시행을 했고, 2016년에는 FSMP에만 해당이 되는 위임 법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과거의 디렉티브에서 수정 없는 레귤레이션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제품 품목이 어떤 나라에서 FSMP로 어떤 나라의 일반 식품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환자를 위해서 내부 시장에 대한 혼란을 줄여야겠다. 즉, 품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이것을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쏟아올린 이 공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사후 규제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메디컬 푸드의 사전 규제를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015년도에 식품안전법을 개정을 하면서 한 5년, 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푸드는 아직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격하게 무엇이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식품과는 다른 관리 제도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규제 완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적절한 환자에게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2013년도, 2016년도에서 만든 것처럼 유럽을 선두로 해서 의료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다 똑같고 균일한 제도가 아니라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미국은 사후관리제도, 유럽은 일부의 사전관리제도, 중국은 정말 엄격한 사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이 변화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원화된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원화된 관리와 건강보험이 적용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지금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계 보완이 글로벌 표준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단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외 사례를 참고해서 제외국에서 모두 경험한 메디컬 패러독스를 최소화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